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어디 보시냐면 교과서 4페이지 보시고요. 자, 교과서 4페이지 피셨어요? 그럼 이제 여기 한번 보세요. 거기 뭐가 나오냐면 권리 변동 이렇게 나오죠. 그죠? 3페이지에서는 법률 관계 이렇게 나오고요. 법률 관계라는 건 한마디로 권리 의무의 관계이다.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시험에 안 나와요, 이건. 자, 이제 4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권리의 변동 그랬죠. 그거 설명드릴게요. 칠판 한번 보세요. 권리 변동. 이게 잘 안 보이나요? 보여요? 갑이라고 쓴 거예요. 요거 잘 안 보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잘 안 보이네요. 갑이에요. 요건 뭘로 보여요? 을.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뭘 가지고 있냐면 이렇게 집을 가지고 있어요. 집을. 그럼 이제 갑이 집을 가지고 있다가 그 집을 을에게 파는 거예요. 네? 그럼 집이 어떻게 돼요, 이제? 이렇게 가잖아요. 움직였죠.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면 집이라는 거에 대한 소유권을 갑이 가지고 있다가 지금 을에게 옮겨준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거 어려워요? 안 어렵죠? 그럼 을은 이 집에 대한 권리를 취득했나요? 못했나요? 네? 을은 집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못했어요? 했어요? 다시. 여기 있다가 얘가 이제 집주인이었는데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집주인이 누구로 바뀌었어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을이 권리를 취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갑은 집이 있었는데 이제 을에게 줬잖아요. 그럼 집이 없죠 이제. 그럼 뭐라 그래요? 권리 상실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집을 방문했을 때 집주인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이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권리의 취득, 상실, 변경. 그래서 득, 그 다음에 실, 그 다음에 변경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권리 변동이라는 게 뭐란 말이에요? 권리의 득실, 변경. 풀어주면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 그래서 발변소라고 해요. 발변소. 발생, 변경, 소멸을 요렇게 표현하고 요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권리가 변동한다 그러는 거예요. 이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갑이라는 사람은 집을 팔았던 사람이고 을은 집을 샀던 사람이겠네요. 그죠? 그러면 얘를 뭐라 그러면 돼요? 집에 대한 얘는 집에 대한. 자, 그러면 왜 을이 권리가 발생했나요? 왜 을은 발생하고 얘는 상실당하고 소멸하고 왜 권리자가 바뀌었나요? 왜 그랬을까요? 둘이 뭐 했기 때문에? 매매라는 걸 했기 때문에 그렇다. 자, 요컨대 권리 변동의 개념을 이해하시면 권리 변동은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우리는 권리 변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4페이지 보시면 권리 변동 제2절 밑에 읽어보시죠. 제2절 권리 변동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사람의, 그렇죠. 다시 시작. 이러한 법률 관계가 변하는 구체적 모습은 권리의 발생, 권리의 변경, 권리의 소멸로 나타나며 이를 권리의 주체의 측면에서 본다면 권리의 취득, 변경, 상실이 된다. 그래서 권리 취득, 변경, 상실을 우리는 권리에 뭐라 그랬어요? 여기 득실, 변경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다시 키워드 보시면 권리 변동은 권리의 득실, 변경, 풀어주면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다 묶어서 한마디로 뭐라고 한다? 변동이라고 한다. 그럼 요건 변경이고 요거는 변동이죠? 네. 똥이 큰 말이에요? 경이 큰 말이에요? 똥이 훨씬 큰 거예요. 큰 똥이에요. 큰 똥. 아시겠죠?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 그러면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권리의 발생 측면에서 또 보고 나눠보고 그 다음에 변경 측면에서도 나눠보고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보시면 네모 3번에서 권리 소멸 측면에서도 또 나눠서 기재가 돼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거는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이 다 보시는 거예요. 보면서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이까짓 게. 그죠? 재미 한 개도 없죠. 근데 이게 다 나오느냐, 안 나와요. 다 안 나오고, 뭐만 포인트로 보시면 돼요. 요것만 포인트로 보시면 돼요. 요것만 구별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건 내비두셔요, 그냥. 자, 그러면, 권리 변동이 뭐라 그랬어요? 자, 그럼 다시. 자, 요 상태에서 넘어갑니다. 권리의 취득 또는 발생. 동시에 저쪽은 취득, 저쪽은 권리의 소멸. 그 다음에 변경. 요걸 묶어서 뭐라고 하자? 권리 변동이라고 하자. 아시겠어요? 그 중에서 어떤 게 제일 중요하다? 권리 취득이 중요하다. 취득. 자, 그러면 권리 취득입니다. 거기서 취득 보시면 4페이지입니다. 권리의 발생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이제 취득 측면이에요. 그러면 그 권리의 발생을 보시니까 양가로 1번에 뭐로 나왔어요? 원시 취득. 양가로 2번은 승계 취득. 그래서 승계 취득에 동그라미 1, 2, 3번 내려가 보시니까 표가 나왔죠? 자, 그래서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 나누고 승계 취득은 또 어떻게 나눠요? 이전적인 승계와 설정적 승계로 나누고 이전적 승계는 또 어떻게 나눠요? 특정 승계와 포괄 승계로 나누고 특정 승계는 뭐가 있다? 매매나 증여. 포괄 승계는 상속, 포괄 유증, 회사 합병. 자, 다시 칠판. 자, 권리 취득 발생하는 측면이에요. 예컨대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크게 보면 어떻게 나누냐면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이에요. 자, 요거는 이 권리가 발생하는 것을 두 개로 나눠준다는 거죠. 나눠야 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그거죠. 이유. 얘하고 얘는 같은 거 다른 거. 다른 건데 동시에 얘는 권리를 취득하는 면에서는 같아요. 그런데 얘는 말 그대로 원시인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원시인. 원시인이 누구예요? 원시인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원래 시작했다. 이거 원래 시작했다. 최초의 인류를 원시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최초로 취득하는 거예요. 최초로 취득하는 거. 기존에 없었던 게 최초로 발생하는 거예요. 예컨대 어떤 게 있을까요? 건물을 뭐 하는 거죠? 네, 지어요. 그럼 없던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최초로 발생하잖아요. 그죠? 이거는 무슨 취득이에요? 원시 취득에 해당한다. 그런데 두 번째로 취득하는 형태는 뭐예요, 이거? 승계를 뒤집어 봐요. 계승하는 거예요, 계승. 유구한 문화와 역사를 계승한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네, 그런데 우리 법학자들이 이상하게도 말을 뒤집는 걸 좋아해요. 네? 제가 예전에 대학 다닐 때 양의 동서를 불문하고 이렇게 교재에 쓰여 있었어요. 교과서에. 양의 동서를 불문하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양의 동서를 불문하고. 책을 읽는데 그 책에 이렇게 써 있다고요. 이게 뭘까요? 느닷없이. 양의 동서를 불문하고. 요거하고 관계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 동서양을 불문하고. 동양과 서양을 불문하고. 근데 꼭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단 말이에요. 네? 이해되셔요? 이거 또 공부할 때, 법학 공부할 때, 뭐뭐하지 아니하고, 꼭 이런 식으로, 뭐뭐하지 아니하고,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네? 법학을 공부할 때 그런 게 낯선단 말이에요. 그거 적응하는데 꽤 오래 걸려요. 어쨌든, 이거는 뭐냐면, 승계취득이란 말은 뒤집으면 뭐 하는 거예요? 계승하는 거란 말이죠. 계승한다는 말은 넘겨받는다는 얘기죠. 그쵸? 그럼 이건 기존에 있었던 거를 넘겨받아서 취득하는 거예요? 아니면 없었던 게 생겨서 취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매매를 하게 되면
기존에 아까 봤듯이 기존에 소유권이 있다가 매도인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넘어가잖아요. 그럼 이건 뭐죠? 계승하는 형태의 취득, 승계취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되셔요? 자, 그래서 취득의 종류는 몇 가지? 두 가지. 최초로 취득하는 거 무슨 취득? 넘겨받아서 취득하는 것은 승계취득. 요거를 그러면 왜 이걸 구별을 해야 되냐면 예를 들어 갑이 집을 가지고 있다. 갑이 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갑이 집에 대한 소유자예요. 소유권이 있어요. 그런데 매매 계약을 해가지고 그 집을 매수인에게 팔았다. 소유권 이전해줬다 이거예요. 요건 무슨 취득이다? 승계취득이죠? 자, 그런데 갑이 집에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를 을에게 판단 말이야. 근데 집에 예를 들어 저당권 등을 설정받아서 융자를 받은 거예요. 은행에서. 그 집값이 2억 원인데 1억 원은 융자를 받고 그 자기 돈 1억 주고 샀다가 이제 2억에 얘한테 파는 거예요. 근데 매매는 원시취득이래요? 승계취득이래요? 승계취득이죠? 그럼 매매했죠? 승계취득하는 거죠? 이 저당권이라는 이 소유권에 대한 권리의 하자라고 표현해요. 하자. 이거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죠. 그냥 매매하면. 얘한테 승계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원시취득하게 되면 얘한테 따라가야 안 따라가요? 그럼 따라가는 건 말이 안 되죠. 최초로 발생한 거니까. 승계취득은 이러한 하자가 전에 있었던 주인이죠. 요건 나중에 주인이 되는 사람이죠. 그러면 전주에 있었던 권리의 하자나 제한이라는 게 있다면 예컨대 그게 저당권이든 뭐 가압류든 압류든 상관없어요. 어떠한 형태의 제한이 있다면 그러한 제한이 그 하자나 제한이 후주에게 그대로 뭐 된다? 승계되니까 승계취득이라고 하는 거예요. 승계되지 않으면 원시취득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셔요? 근데 그 가만히 생각해봐요. 집을 사는데 그러면 여기 전에 있었던 사람, 집주인의 저당권이라는 게 그게 그대로 따라와가지고 이 부동산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도 그런가요? 우리가 경험해보면? 실제로는 여기 중개사가 개입을 해가지고 계약금을 일단 주잖아요. 그죠? 그리고 중도금하고 잔금은 어떻게 하죠? 요거 먼저 주고 요거 갚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갚아버려요. 그리고 이제 잔금 주면서 등기소를 준단 말이에요. 이걸 누가 하냐? 중개사가 이렇게 해줘요. 왜? 매매라는 건 무슨 취득이니까? 승계취득이니까. 이렇게 해주지 않고 만약에 돈을 한꺼번에 다 줘버렸어. 2억 원을. 예? 그리고 이놈이 서류 넘겨주고 도망갔단 말이에요. 예? 2억 원 갖고. 그럼 요 저당권은 그대로 남아있고 말소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얘한테 저당권이 따라오는 거예요. 승계되니까. 그래서 그걸 막으려고 중개사가 대신 갚아버리는 거예요. 중도금 받아가지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중개사가 돈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저당권 말소시켜버리고 말소해준 상태에서 확인하고 잔금 주게 하고 등기서류 넘겨주게 하는 거예요. 공인중개사가 할 일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고 만약에 얘가 나쁜 마음 먹고 그냥 2억 원을 다 받아서 지가 꿀꺽하고 도망갔다. 그러면 이 하자는 그대로 승계되니까 이 사람이 대신 갚아야 될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나중에. 아시겠죠? 자, 그러면 승계취득과 원시취득을 구별하는 이유는 뭐라 그랬죠? 이거 왜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저당권.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전의 주인의 권리에 제한이라든지 하자가 있다. 하자, 흠이 있다. 그러면 후주에게 승계가 되면 승계취득이고 승계되지 않으면 원시취득인 거예요. 이게 됩니까? 그럼 원시취득 예컨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거 뭐죠? 뭘 그린 거예요, 이거? 도로. 요거 갑의 집이에요. 땅이고. 근데 도로가 확장돼요. 확장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이 갑의 땅을 뭐를 하죠? 수용을 하는 거예요. 수용을 하면 예를 들어 인천시에서 수용을 했다.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서 갑의 땅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죠? 수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수용의 성질은
원시 취득일까요? 승계 취득일까요? 승계 원시. 요거는 원시 취득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이 갑이라는 사람 토지에 대해서 뭐 저당권이라든지 압류라든지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이런 제한, 이런 하자나 제한이 있다라고 가정해요. 그러면 인천시로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땅이? 그럼 이거 소멸하고 깨끗하게 넘어가요? 아니면 그대로 승계하는 거예요? 힌트. 깨끗하게 넘어가는 거예요. 다 소멸하고. 그래서 이게 원시취득인 거예요. 아, 그러니까 원시취득은 한마디로 전주의 권리에 제한이나 하자가 있으면 그것이 후주에게 승계가 되면 승계취득이고 승계되지 않으면 원시취득이죠. 그 원시취득한 부동산은 깨끗한 거예요, 권리상? 깨끗한 거예요? 아니면 하자가 있는 거예요? 깨끗한 거예요. 얘는 깨끗해요. 근데 얘는 더러워요. 그대로 넘어오니까 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결국은 원시취득이냐 승계취득이냐 왜 구별해야 되는지를 아시겠죠? 왜 구별해요? 이거를 나눠야 될 이유가 뭐예요? 얘는 하자가 승계 안 되고 얘는 하자가 승계 되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공부하실 때 원시취득이 쭉 나와 있고 승계취득이 쭉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다음 중 원시취득이 아닌 것은, 승계취득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물을 수 있죠. 그럼 골라내야 되겠죠. 두 번째로 이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다음 중 전주의 권리의 제한이나 하자가 후주에게 승계되지 않는 형태는, 그렇죠. 그렇게 찾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나와 보면 보세요. 원시취득 보시면 타인의 권리를 기초로 하지 않고 처음으로 취득하는 거. 원시인 마냥 최초로 취득하는 것을 무슨 취득? 원시 취득. 그러니까 이건 없었던 게 새로이 발생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발생이라고도 달리 표현합니다. 그럼 어떤 게 있냐? 건물 신축한다. 그죠? 대표적으로. 그 다음에 취득 시효, 선의 취득,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첨부 이런 게 있는데 요거는 한 바퀴 돌리시면 다 아는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자, 넘겨보시고 오른쪽에 2번. 승계 취득은 기존에 있었던 권리가 상대적으로 넘어오는 거잖아요. 없었던 게 새로 생기는 게 아니라. 그래서 무슨 발생이라고 표현해요? 상대적 발생. 자, 1번. 타인이 가지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권리는 존재했었던 거죠. 그게 그대로 넘어온다. 따라서 취득자는 타인이 가지고 있었던 권리 이상을 취득하지 못하죠. 그렇겠죠? 자, 제가 10,000원 가지고 있는데 그 10,000원을 여러분에게 승계시켜줘요. 그럼 그 10,000원이 12,000원이 돼요? 제가 가지는 것 이상은 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승계시켜주는데. 그죠? 그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타인이 가지고 있었던 권리 이상을 취득하지 못한다. 자,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이는 다시 구권리자에게 속하고 있었던 권리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신권리자에게 이전되는 이전적 승계와 구권리자는 그대로 자기 권리를 보유하면서 신권리자가 권리에 기초해서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는 설정적 승계로 나눠진다. 여기 봐봐요. 자, 그러면 우리 원시 취득은 하자가 승계 안 되고 얘는 하자가 승계된다 그랬어요. 근데 얘는 또 뭘로 나누냐면 두 가지로 설정적 승계와 이전적 형태의 승계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거는 쉬워요. 요거 구별하는 건 그래서 시험이 안 나요. 너무 쉬우니까. 저당권 설정, 지상권 설정, 전세권 설정 이렇게 설정 들어가면 설정적 승계예요. 저당권 이전, 지상권 이전, 전세권 이전. 그럼 이건 이전적 승계고. 이해되셨어요? 그 얘네들은 구별하는 게 쉽다, 어렵다? 쉽다. 뭐가 나오냐? 끝에 설정 들어가면 설정 승계고 끝에 이전 들어가면 이전적 승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시험에 안 내요. 낼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요거는 말 그대로 설정하는 형태 승계고, 요거는 이전하는 형태의 승계인데, 요 이전 승계가 또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포괄 승계와 또 하나는 특정 승계 그래요. 자, 여기 봐봐요. 특별히 그걸로 정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데 이전되어서 넘어가는 겁니다. 특별히 그걸로 정해야 돼요. 얘는 특별히 정할 수가 없으니까 포괄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갑이 자기 집을 을에게 판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자기가 건물도 있고 또는 상가도 있고 토지도 있고 산도 있고 임야도 있고 자기 집도 있고
그럼 이런 여러 가지 자기 소유물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요걸로 콕 집어서, 포크로 콱 집어서 요거를 넘겨주는 게 특별히 여러 가지 물건 중에 요걸로 특별히 정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뭐라 그래요? 특정 승계다. 예컨대 어떤 거겠어요? 매매하는 건 특정 승계겠죠. 또 공짜로 주는 것도 뭐라 그래요? 증여하는 것도 요것도 특정 승계다. 특정 승계. 근데 요거는 특정되지 않은 거죠. 자, A라는 사람이 사망을 합니다. 사망을 하게 되면 얘가 가지고 있는 토지도 있고, 그죠? 주식도 있고, 예금도 있고, 네. 또 아파트도 있고, 뭐 등등등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사망을 해버렸어요. 사망을 하게 되면 그 자식들이 뭐를 받죠? 상속을 받죠. 그럼 상속 받는 사람들은 상속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사망한 사람 뭐라 그래요? 피 흘리면서 사망했다 그래서 피상속인이라고 해요. 그럼 갑이 사망했다라는 것은 상속이 뭐 했다 그래요? 개시가 되었다라고 표현해요. 사망 시점에 상속이 개시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큰아들, 둘째, 셋째 자식이 있는데 얘네들은 어떤 거를, 고인의 어떤 것을 상속받습니까? 토지만 받아요? 얘는 토지 받고 얘는 주식 받고 얘는 예금 받고 얘는 아파트 받고 이렇게 받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전체 묶어서 얘는 3분의 1, 얘도 3분의 1, 3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전체에 대해서. 콕 찍어서 이것만 너 가져간다. 그게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지분 비율로 포괄적으로 승계시킨다 그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자, 어쨌든 승계되긴 승계되는데 얘는 콕 찍어서 그걸로 승계시켜준다가 아니라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그래서 여기 받는 이 상속인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포괄 승계 받은 사람이다 그래요. 누구를? 상속인들을 포괄 승계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특정 승계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콕 찍어서 그걸로 넘겨받으면 특정 승계, 콕 찍을 수 없어요. 이 경우는 그래서 포괄 승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승계인은 구체적으로 보면 특정 승계인과 포괄 승계인으로 나누어진다. 이전적 승계는.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매매했다. 그럼 매수인은 어떤 승계인? 매수인은 특정 승계인. 매매는 그러면 이전적 승계, 설정적 승계? 이전적 승계. 매매는 그러면 승계 취득, 원시 취득? 승계 취득. 매매는 권리 취득의 형태죠? 다시. 상속은 어떤 승계? 포괄 승계. 상속은 포괄 승계예요. 그럼 상속은 설정적 승계, 이전적 승계로 보면 이전적 승계. 상속은 원시 승계. 승계 취득에 해당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문제 낼 때는 원시 취득을 골라라, 승계 취득을 골라라. 원시 취득이 아닌 것은 또는 전주의 권리의 제한이나 하자가 후주에게 승계되는 형태가 아닌 것은 그러면 원시 취득. 아시겠죠? 사례를 많이 암기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뜻을 아시면 사례는 얼마든지 갖다 붙여요. 지금 처음 하는 것이니까 한 바퀴가 돌아가면 단어들은 익숙해지니까 내비두시면 돼요. 자, 다시. 자, 승계취득의 2번 보시면 이는 다시 구권리자에게 속하고 있었던 권리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신권리자에게 이전되는 이전 승계와 구권리자는 그대로 자기 권리를 보유하면서 신권리자가 그 권리에 기초해서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는 설정적 승계로 나누어지고 3번 이전적 승계는 하나의 취득 원인에 기해서 다수의 권리를 일괄 취득하는 포괄 승계와 개개의 권리를 각각 취득 원인에 의해서 취득하는 특정 승계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아래 표가 나와 있고 원시 취득에는 이런 게 있구나. 승계 취득에는 이전 설정 나누고 이전엔 다시 특정 포괄 나누어서 매매나 증여, 상속, 포괄 유증 회사 합병 이런 건 치워버리세요. 그냥 상속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 권리 취득의 문제를 받고 변경도 역시나 쭉 나와 있죠. 무시. 넘겨보시고. 권리 소멸도 쭉 나와 있죠. 무시.
그럼 우리는 핵심을 찝었잖아요. 아, 그러니까 권리 변동에서는 어느 파트를 중점적으로 보자? 권리의 취득 파트를 중점적으로 보자.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에 권리 변동의 원인 그렇게 나왔어요. 권리 변동의 원인. 법률 요건과 법률 사실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 패스. 쭉 넘어가시고 이제 어디 보시냐면 13페이지. 거기 뭐가 나오죠? 법률행위 나오죠? 자, 이제 칠판 보시고 13페이지 표시고 거기 법률행위 나오는 데입니다. 법률행위. 자, 법률행위의 그러면 거기 한번 읽어보시죠. 현재 매매자의 혈액과 수명이라는 상관과 모습이며 권리 취득과 안정감이라는 효과를 만들었고 법률행위가 법률행위되어 법률관계는 대부분 법률행위는 사적 자체의 수단이 자, 뭐가 머릿속에 남아요? 어디서 들은 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 보세요. 법률행위인데 요 의의가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서 무슨 법률 사실 나오고 법률 효과 나오고 의사표시 나오고 막 이런 거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이런 데서 힘 빼지 마시고 요거는 우리 다음 순환에서 아주 자세히 할 거니까 암기시켜 드릴 거예요. 요거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자, 요거 뭘까요? 예? 건물 아니에요. 계약서? 계약서예요? 어떻게 알았어요? 별걸 다 맞히네? 요거 계약서예요, 계약서. 무슨 계약서일까요? 네, 좋습니다. 매매 계약서예요. 그럼 얘는 누구예요? 네, 매도인. 얘는? 자, 매수인. 얘네들이 갑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 지금 사고 팔기라는 계약을 한다. 그렇죠? 이렇게 계약서 쓸 수 있죠? 그럼 여기서 이제 108번지에 있는 건물과 토지를 갑이 팔겠다. 이런 거기에 대해서 1억 원의 매매 대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잖아요. 그죠? 이런 걸 법률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 법률행위라는 건 구체적으로 뭐냐 그랬을 때 여기 봐봐요. 이 사람은 지금 자기 소유 토지와 건물을 을에게 팔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겠죠. 그죠? 그러한 이 사람의 생각을 뭐라 그래요? 의사. 자신이 생각하는 거, 생각. 닥터 말고. thinking, 생각을 하는 거 아니에요? 얘는 어떤 의사를 가지고 있어요? 팔 의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그건 얘 혼자만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다른 사람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자기 혼자 생각하는 거를 겉으로 드러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그게 표시.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표시를 말로 할 수도 있나요? 자신의 생각을 말로 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표시가 돼요. 글로 써도 되나요? 행동으로 보여도 되나요?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요. 상대방이 알 수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걸 표시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가 결국은 자신의 토지와 건물을 팔겠다는 생각이 표시돼야 된다. 그거를 의사 표시라고 해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겠죠? 1억 주고 내가 그 땅을 사고자 하는 의사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살 의사가 있고 그것도 뭐 해야 돼요? 표시를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가운데 공인중개사가 있어요. 자기가 계약서를 다 쓴 거예요. 이 사람들 입장을 다 확인해가지고 계약서를 썼어요. 그리고 하나씩 보라 그러죠. 확인해보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확인해보세요. 그럼 이 사람들이 제 생각과 여기 쓰여진 내용이 맞네요. 라고 확인을 해주죠. 그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확인이 됐어요. 이 사람들의 생각들이 그대로 다 반영이 됐어요. 여기 계약서에. 그럼 뭐 하라 그래요? 그렇죠. 도장 찍으라고 할 거예요. 도장. 이 도장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너의 보이지 않는 생각이 여기에 글자로 표시가 됐으니
너의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는가? 너의 생각이 그대로 여기에 쓰여져 있느냐? 일치하는가? 를 물어가지고 일치되었다라는 확인 도장이란 말이에요. 최종적으로.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의사표시라고 했을 때 의사표시는 그 사람의 생각, 내면적인 마음속의 생각이 겉으로 표시가 되었을 때 그것을 우리는 의사표시라고 하는데 눈으로 확인하는 건 없더란 말이에요. 그럼 뭐라고 생각하자? 이것을 도장이라고 하자. 그 도장 찍는 행위 자체가 뭔데요? 내 생각과 여기 쓰여진 글씨의 표시가 일치하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거잖아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의사표시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말로 하면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행동으로 하면 이것도 눈으로 볼 수는 있지만 느낌이 명확하지가 않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글로 써가지고 의사를 확인해 보자. 그럼 이 표시는 정확한 의사표시이다. 그거를 도장으로서 확인하는 거예요. 또는 사인으로서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도장 찍는 행위나 사인하는 행위를 전부 우리는 법률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그거를 자꾸 어렵게 표현하면 법률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나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불가결하게 구성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한마디로 법률행위란 사인하는 거, 사인하는 거를 의사표시하는 거, 도장 찍는 것도 의사표시하는 거. 아시겠죠? 편의점 가서 물건 구매하면 뭐 하라 그래요? 물건 구매하면 편의점에서 카드 주고 뭐 하라 그래요? 사인하라 그러죠? 예? 사인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사인하라 그러지 말고 이제 뭐 하라고 그러는 거야? 의사표시하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결국 법률행위란 무엇이다? 의사표시하는 것. 일단 그렇게 이해하시면 아주 접근이 쉬워요. 막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 따져가면서 막 하면 거품 물어요. 지금은 그렇게 하지 말고 법률행위란 뭐 하는 거다? 의사표시하는 거. 의사표시는 앞으로 뭐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도장이나 사인을 생각하셔요. 아시겠죠? 그러면 거기 보시면 법률행위와 의사표시와의 관계 양가로 1번 뭐라고 쓰여 있어요?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불가결의 구성요소이다. 자, 그 말은 불가결이 무슨 뜻이에요? 불가결, 불가결, 결하면 가하지 않다, 없으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필수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다시 읽어보면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필수적인 구성 요소다. 그러니 아까 우리 그랬죠. 여기 봐봐요. 법률행위란 뭐라 그랬죠? 네? 의사표시가 있으면 그거 법률행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더 쉽게 표현하면 사인하는 것 또는 도장 찍는 것. 이게 법률행위란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법률행위라는 게 이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사표시 있어야 법률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의사표시가 없으면 도장 찍거나 사인하는 게 없으면 그건 법률행위가 아닌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도장 찍는 거, 요걸 법률행위라고 공부하자. 자, 그러면 의의는 이제 됐어요. 법률행위가 뭐라고요? 의사표시 하는 거 그냥 그렇게 하시잔 말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종류를 보면 여기 나와 있는 종류는 이게 여기 나와 있는 게 다 법률행위라고 하는 거죠. 그죠? 자, 법률행위 종류입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14페이지를 보시면 자, 칠판 보셔요. 일단은 단독행위하고 뭘로 나눕니까? 계약으로 나눠요. 여러분 책에는 14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단독행위와 계약. 그죠? 자, 여기 봐봐요. 이거 법률행위인가요? 네. 요것도 법률행위인가요? 네. 그렇단 말이에요. 얘도 법률행위, 얘도 법률행위. 그죠? 그런데 얘는 뭐예요? 단독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줄여서 단독행위라 그래요. 단독으로 하는 거. 단독이라는 말은 혼자 한다는 거죠? 혼자 하는 법률행위예요. 근데 얘는 혼자 하는 법률행위가 아니라 계약이에요. 이 계자가 무슨 계일까요? 한자 보세요. 거기 책에.
무슨 개예요, 그거? 응? 개자가 맺을 개자야, 맺을 개. 거기 14페이지에 양가로 2번에 계약하고 괄호 열고 한자로 나와 있잖아요. 예? 그럼 약자는 무슨 약자예요? 맺을 약자예요. 그럼 계약이라는 건 뭐예요? 예? 맺는 거, 요걸 계약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맺을 개와 맺을 약자. 이게 있잖아요. 여기 부표가 있죠? 칼이 있죠? 요게 부표란 말이에요, 부표. 그거를 두 손 받들어서 맺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전에는 뭐 증서 이런 게 따로 없었단 말이에요. 혼인을 한다라고 했을 때도 그렇고, 왜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어릴 때 아이들이 이렇게 헤어지면서 이렇게 목걸이를 가지고 툭 잘라가지고 반쪽씩 갖고 있다가 나중에 크면 우리 만나서 이거 붙여보자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 칼자국을 낸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나중에 따로 만나자, 나중에 크면 만나자 하고 그 맺을 개자가 된 거고, 약자는 이게 구기작이에요, 구기작. 이게 뭐냐면 이렇게 물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생긴 국자를 이렇게 툭 뜨면 여기 물이 이렇게 생기죠. 네? 이렇게 원으로 이렇게 퍼지잖아요. 그거를 실로 엮은 거예요. 실로 엮어서 이 실이라는 건 뭐예요? 줄로 엮었다. 다시 말하면 두 사람이 혼인을 하면서 술 따먹잖아요. 그래 놓고 얘들이 가족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맺을 약자라고 하는 거예요. 혼인 맺을 약자. 그럼 계약은 두 사람이 맺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죠? 맺는다라는 말은 혼자가 맺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혼인도 약속이잖아요. 그 혼인도 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법률행위를 하고 있죠. 근데 법률행위라는 거는 단독으로 하는 법률행위가 있고 계약이라는 형태의 법률행위가 있는데, 차이점은 뭐냐면 요거는 단독이에요. 한 사람만 도장 찍는 거예요. 한 사람만. 따라서 의사표시가 몇 개 있다? 한 개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계약은 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맺는 거잖아요. 그럼 몇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의사표시 몇 개 있다? 그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두 개. 그래서 두 사람이 도장 찍으면 그걸 계약이라고 하는 거고, 한 사람만 도장 찍으면 그건 의사표시라 단독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법률행위가 뭐라고요? 이제 통일하자고요. 도장 찍는 거. 도장 찍는 거. 근데 한 사람만 도장 찍어도 되는 법률행위를, 두 사람이 도장 찍어야 되는 법률행위를, 자, 그럼 계약이라는 건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합의라고도 하는 거예요. 합의. 혼자 있는 사람이 합의를 하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만나서 의사를 합치시키는 거예요. 합의. 그죠? 그러니까 이 법률 속, 우리 민법에서는 계약이란 말을 쓰고 있지만 그 계약이란 말은 결국 이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럼 계약서 또는 합의서 그러잖아요. 같은 말로 약정서. 그죠? 또는 이렇게 써도 되나요? 협의서.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우리는 계약으로 통일하는 거예요. 그냥 민법에서는. 그러니까 계약서라고 쓰지 않고 계약을 했다는 서면이 계약서잖아요. 계약서라고 안 쓰고 합의서, 또는 약정서, 협정서, 협력서, 뭐 이 뭐라고 써도 상관없는 거예요. 포인트는 뭐예요? 두 사람이 도장 찍는다. 그럼 요거는 한 사람만 도장 찍는 거죠? 그 일방적으로 의사표시를 한단 말이에요. 의사표시를. 근데 이쪽은 이 사람도 의사표시하고 얘도 의사표시하잖아요. 그럼 요건 단독행위잖아요. 그러면 단독행위는 방향이 한 방향이죠? 한쪽만 의사표시하니까. 그래서 얘를 일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다 그래요. 뭐라 그래요? 그럼 얘는 양쪽이 다 법률행위를 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거죠? 이건 무슨 방해예요? 그렇죠. 이건 쌍방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쌍방행위. 자, 우리 뭘 보고 있냐면 법률행위 보고 있어요. 법률행위라는 게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누느냐? 단독으로 하는 법률행위도 있고 두 사람이 하는 법률행위도 있다. 그걸 계약이라고 하자. 한 사람만 도장 찍으면 무슨 행위? 일방행위 또는 단독행위. 그죠? 그 책에 보시면 14페이지에 양가로 1번 단독행위 동그라미 1번 뭐라고 나왔어요?
한 개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는 법률행위가 단독행위다. 근데 2번, 양가로 2번 계약은 동그라미 1번 뭐라 그려놨어요? 서로 대립하는, 즉 교환적으로 행해진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의 합치로서 성립하는 것이다. 자, 칠판 보시고요. 다시. 법률행위는 의사표시하는 거, 도장 찍는 거라 그랬죠? 근데 도장을 한 사람만 찍으면, 두 사람이 찍으면, 자, 그래서 단독행위를 보시면 다시 얘는 나눠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로 나눠요. 그리고 이 단독행위는 종류가 두 개가 있는데 단독이에요. 그리고 의사표시는 몇 개 있다? 하나 있다. 도장은 한 사람만 찍는데 상대방이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상대방이 있고 없고의 차이. 자, 그럼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는 뭐냐? 동, 철, 상, 추, 면, 해, 취, 암기. 동철이가 상추를 먹으면 해하고 우치요 이렇게. 예? 동철이가 상추 먹으면 해하고 우치요 이렇게. 예? 그럼 동은 뭐냐면 동의라고 하는 거예요. 동의. 철은 철회 그리고 상은 상계, 추인, 면제, 해제, 해지, 취소. 이런 것들을 다 우리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하면 일단 오늘 시간 다 가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동으로 나중에 알게 되는 것이니까 한 바퀴만 돌면. 자, 그 다음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유언, 유증, 권리 포기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고 해요. 자, 그럼 하나씩만 볼게요. 단독행위는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 이 두 가지가 종류가 뭐예요? 상대방이 있는 거, 상대방이 없는 거. 그죠? 자, 일단은 그러면 뭐를 해볼까요? 취소 한번 해볼까요? 취소. 취소도 뒤에 가서 아주 자세히 배웁니다. 취소라는 건 혼자 일방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예컨대 갑이 이렇게 했어요. 우리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주문을 했단 말이야. 주문. 그래서 바지 한 벌을 샀다. 그죠? 그런 다음에 쇼핑몰에 보니까 주문 뭐가 있어요? 이제 주문하기 나와 있고 옆에는 취소하기 나와 있잖아요. 예? 주문하기 누르면 이제 바지가 오는 거고. 그죠? 취소하기 누르면 주문 취소를 누르면 바지 안 오는 거죠. 그죠? 그럼 취소했을 때 이 갑이라는 사람이 사실상 취소를 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야 돼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고. 그럼 이렇게 취소권이 발생했을 때 이 갑이라는 자가 얘한테 취소를 하고자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일방적으로 하는 거예요? 상대방 동의를 받아야 돼요? 일방적으로 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얘가 취소하겠다는 의사표시만 얘한테 하면 끝인 거예요. 취소가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동의를 하고 말고가 없어요. 취소권이 발생하면 그냥 취소 버튼 누르면 끝이에요. 취소가 되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취소합니까? 얘가 취소한다 그러면 누구에게? 얘한테. 그죠? 그럼 얘한테 취소하겠다는 내용의 의사표시가 어떻게 돼요? 전달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상대방에게 취소를 하는 것이니까, 을이라는 사람에게. 그럼 얘한테 의사표시가 전달돼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도장 찍은 취소하겠다는 내용의 의사표시를 얘한테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얘가 취소받는 걸 알죠. 근데 이거는 지금 인터넷으로 하게 되면 인터넷에서 바로 취소를 누르면 얘한테 바로 뜨잖아요, 그게. 그럼 전달이 되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는요,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취소를 하고자 한다, 단독으로 취소를 하고자 한다, 그러면 반드시 상대방에게 뭐 해야 돼요? 네, 도달이 필요하다. 그 취소하겠다는 내용의 의사표시가 전달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유언을 볼까요? 유언. 유증은 뭐냐면 유언으로 하는 증여를 유증이라 해요. 유언으로 하는 증여. 갑이 사망을 할 때 내가 사망하게 되면 이건 유언이나 유증은 살아있을 때 하는 거예요? 죽었을 때 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언장을 작성을 해요. 유언장을. 갑이 혼자 유언장을 작성한다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자기 도장 찍는 거예요. 의사표시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사망을 하게 되면 유언장에다가 이렇게 해요. A라는 사람에게 내가 평소 내가 신세를 많이 졌기 때문에 내 재산의 2분의 1은 A에게 주고 싶다. 그럼 이건 뭐예요? 유언으로 하는 증여다. 그래서 유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A라는 사람에게 주고 싶다면서요. 그쵸? 그럼 얘가 유언을 하는 사람인데 상대방이 A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럼 상대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없죠. 그럼 왜 유증이나 유언이 상대방이 없을까요? 또는 유언을 할 때는 갑은 자식들에게 유언을 하는 거죠. 자식들에게 내가 사망을 어떻게 해다오라고 유언을 남겨주는 거잖아요. 그럼 자식들이랑 상대방이 있잖아요. 근데 왜 없다 그럴까요? 응? 없어요. 왜냐하면 유언이나 유증은 살아있을 때 하는 겁니까? 죽었을 때 하는 겁니까? 살아있을 때 하잖아요. 그러면 이 유언이나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는 건 갑이 뭐예요? 사망해야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 얘들한테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사망해야. 근데 살아있을 때 당시에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잖아요. 유언,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없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아니, 죽어야만 되니까 이 효력이, 유언이 효력이 발생을 하려면. 그리고 유언을 할 때도 그냥 갑이 일방적으로 내가 유언을 하겠다 이래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을 통해서 뭐 메일로 보내고 이래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유언은 반드시 방식을 지켜야 돼요. 위조될 가능성이 높아서. 그럼 어떻게 되냐면 공정증서, 자필증서, 구수증서, 비밀증서 플러스 녹음을 해야 돼요. 녹음도 역시나 뭐예요? 공증을 해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유언의 효력이 없는 거예요. 이 전부 방식을 다 갖춰야 돼요. 유언은. 그럼 유언이라는 것도 어쨌든 이 사람이 혼자 하는 거지 다른 사람의 의사표시를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얘도 단독행위고 얘도 단독행위인 거예요. 다만 얘는 상대방이 없다. 얘는 상대방이 있다. 자, 그러면 상대방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왜 구별을 해야 되느냐? 상대방이 있으면 그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상대방이 없으면 이거는 도달이 필요가 없죠. 도달을 요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문제도 나올 수 있어요. 다음 중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쭉 해놓고 아닌 것은 이렇게. 또는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죠. 문제에서. 다음 중 상대방에게 도달할 필요가 없는 단독행위는. 그러면 요거다가 요거 하나 집어넣으면 요게 답인 거예요. 기자. 자, 다시 정리해요. 법률행위는 의사표시하는 거라 그랬죠? 즉 도장 찍는 게 법률행위인데 도장을 한 사람만 찍으면 무슨 행위? 단독행위. 두 사람이 찍으면 계약. 한 사람이 찍는 단독행위도 다시 두 가지로 나눠요. 상대방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요거 있고 없고를 나누는 이유는 뭐 때문에? 얘는 뭐가 필요하고? 도달이 필요하고 배달이 필요하고 의사표시가. 얘는 필요 없죠. 상대방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계약을 보면 매매나 증여나 임대차 이런 것들은 의사표시가 다 몇 개 있는 거예요. 두 개. 이건 누구와 누구의 의사표시가 필요해요? 매도인과 매수인. 얘는 증여자와 수증자. 얘는 임대인과 임차인. 두 사람의 의사표시예요. 자, 그 다음에 혼인도 법률행위인가 계약인가? 혼인도 계약이에요. 혼인도. 그죠? 근데 매매는 매도인, 매수인 사이에서 매도인이 살래? 살게. 이렇게 얘기하면 끝나는 거란 말이야. 합의만 있으면 되는데, 혼인은 나하고 같이 배우자로 살래? 오케이, 좋아. 라고 끝나는 건 아니에요. 즉, 의사표시만 있는 건 아니고요. 반드시 뭐를 해줘야 돼요? 혼인신고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혼인신고를.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혼 나오잖아요. 이혼. 이혼인데 어떤 이혼이에요? 협의로 하는 이혼이죠. 자, 감남과 을려가 부부예요. 그랬더니 감남이 그래요. 여보, 우리 혼인한 지 얼마나 됐지? 글쎄요, 한 20년 됐나요? 그래, 오래도 살았네. 우리 옆집하고 바꿉시다. 정말요? 아우, 나도 그 남자 좋던데. 그래요, 그럼? 그거 바꿀 수 있나요? 그럴 수도 있다고 해봐요. 그럼 둘이 가서 협의로 뭐 한 거죠? 이혼을 두 사람이
도장 찍고 그럼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 옆집하고 바꿨단 말이에요. 그럼 뭐 합의로. 그럼 협의해서 하는 이혼은 법률행위예요. 의사표시 두 사람 들어가니까 계약이에요. 계약. 근데 협의상 이혼이 아니라 재판상 이혼은 뭘까요? 이거는 법률행위가 아니죠. 자, 감남과 을려가 부부인데 바람을 폈다? 바람 폈으면 이 사람의 정조 의무 위반이에요. 그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럼 이쪽에서 이혼 청구권이 발생하고 그래서 얘가 이혼을 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판사가 너 바람 폈으니까 이혼 당해줬어. 그래서 이혼 판결을 내주는 거예요. 이거는 이 사람의 의사와 이 사람의 의사가 합치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건 법률행위가 아닌 거예요. 자기들끼리 스스로 자발적으로 도장을 찍어서 협의로 하는 이혼이다 그러면 이건 법률행위인 거예요. 그 중에서도 단독행위다, 계약이다. 계약. 아시겠죠? 자, 다시. 뭘 자꾸 다시 해요? 법률행위는 한마디로 얘네들이 다 법률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다 법률행위라고요. 법률행위인데 이것도 좀 세분화시켜보면 의사표시 2개 들어가는 계약도 있고 의사표시 하나만 들어가는 단독행위도 있고 그 단독행위도 상대방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눠진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다 뭐라고 하자? 법률행위라고 하자. 그러면 법률행위는 한마디로 뭐 하는 거다? 의사표시하는 거, 도장 찍는 걸 법률행위라고 하자. 그 중에서 한 사람만 도장 찍으면 두 사람이 찍으면 이렇게 나누는 것이에요. 이해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은 14페이지 보시면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도 나와 있는데 합동행위는 지워버리시고 그냥 X해버려요. 안 보는 거예요. 합동행위는 단독행위하고 계약만 구별하시면 되고 자, 단독행위 동그라미 1번 뭐라고 나와 있죠? 한 개의 의사표시만으로. 그쵸? 2번 넘어가고요. 3번 읽어보시죠. 자, 여기서 표의자는 뭘 얘기하죠? 표의자는 말 뜻이 뭐죠? 의사를 표시하는 사람, 도장 찍는 사람을 표의자 그래요. 의사를 표시하는 사람. 의표자가 아니라 표의자. 자, 그런데 그것은 두 가지로 나눈다 그랬죠? 뭘로? 상대방 있는, 상대방 없는. 그럼 상대방 있는 거 뭐 있었죠? 동철이가 상추 먹으면 해해하고 우치요. 뭐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시면 돼요. 동의, 철회, 면제, 상계, 취소, 추인, 해제, 해지 등. 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의사표시의 성립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단독행위로서 유언, 유증. 다만 유언, 유증이 효력이 발생하려면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유언자가 사망해야 된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계약입니다. 읽어보시죠. 1번. 2번. 계약은 생성계약, 공권계약, 준물권계약 및 가족법상의 계약을 모두 포함하는데요. 보통 계약이라는 채권계약. 자, 보통 요게 여기서 얘기하는 이게 채권 계약이고요. 요게 물권 계약이고 요게 가족법상의 계약이에요. 이건 더 자세한 거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보고 하여튼 이와 같은 것들을 다 우리는 뭐라고 불러주자? 법률행위라고 하자. 묶어서. 법률행위는 어떤 게 있다? 단독행위와 계약으로 나누고 계약은 단독행위는 상대방이 있는 상대방 없는 이렇게 나눠준다. 그죠? 그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의무부담행위, 처분행위 이런 부분 나머지 부분들은 안 보셔도 돼요. 지금은 나중에서 중요한 건 따로 다 볼 겁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보겠습니다.